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이제 올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단 4팀만 남았습니다. 네. 단판 8강전이 끝났고요. 19일과 20일 새벽 준결승전이 펼쳐집니다. 볼만찬에서 4강전 미리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확실히 단판전이다 보니까 예상과 좀 다른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양강으로 불렸던 EPL과 라리가가 단 한 팀도 그러니까요. 네, 준결승에 오르지 못했고요. 메날두도 준결승에 없고요. 음. 세리에 A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대신 분데스리가 두 팀, 라이프치히와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리게앙 두 팀, 파리 생제르맹과 리옹이 4강 자리를 채웠습니다. 자, 본격적인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입니다. 19일 오전 4시에 펼쳐지는 네. 라이프치히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입니다. 야, 이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는 경기인데 8강전부터 되돌아볼까요? 그 라이프치히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했잖아요. 네. 2대1로 꺾고 창단 처음으로 유럽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올랐는데 나겔스만 감독이 이제 수비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아틀레티코를 맞아서 찾았던 해법이 측면이었어요. 측면을 집요하게 공략하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 부분이 주요했습니다. 후반 6분이었죠. 자비체의 크로스를 이제 다니 올모가 감각적인 헤더로 선제골을 넣었고요. 아틀레티코도 뭐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렇죠. 반격을 했어요. 네. 후반 26분 교체 투입했던 주앙 펠릭스가 드리블을 통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요. 그러면서 이제 펠릭스가 성공시키면 동점이 됐지만 후반 43분이었습니다. 앙헬리뇨의 땅볼 패스를 교체 투입한 타일러 아담스가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연결하면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이날 뭐 전체적으로 라이프치히 다 잘했는데 그 중에서 최고는 다이오 우퍼메카노. 이날 라이프치히가 4백과 3백을 오가는 전술을 썼었는데 가운데서 앞선에서 다 끊어냈어요. 그리고 또 공격할 때마다 빌드업의 선봉장이 됐었고 왜 빅클럽들이 지금 우퍼메카노를 주목하는지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아틀레티코는 좀 아쉬웠던 게 너무 공격적인 자원을 늦게 넣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펠릭스를 일찌감치부터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저는. 파리 생제르맹 경기는 진짜 드라마였습니다. 네. 아탈란타를 상대로 이제 후반 막판 2골을 넣으면서 2대1 대역전극을 이뤄냈는데요. 전반 27분 파살리치한테 선제골을 내줬고 이후에 네이마르가 진짜 이날 폼이 좋아서 진짜. 아니 근데 그날이었어. 슈팅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때렸어요. 다. 그 단독 찬스 놓친 거 음바페 표정 보셨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서 득점 실패했는데 막판에 골이 터졌습니다. 후반 45분 마르키뉴스가 동점골을 넣었고 후반 추가 시간 교체 투입된 슈퍼모팅이 결승골이 터지면서 극적인 승부를 마무리했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네이마르는 진짜 이날 엄청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돌파를 보여줬고요. 이날은 진짜 메시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승부차에서 흔들렸던 파리 생제르맹이지만 어쨌든 고비를 넘었기 때문에 확실히 분위기를 탄 채로 4강에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경기는 황희찬 선수가 라이프치히 경기장에서도 지켜봤죠. 맞아요. 네, 많은 걸 느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가는 팀이 이제 챔피언스리그 4강 팀이구나. 맞아요. 부담이 좀 커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 라이프치히가 지금 조제 모리뉴의 토트넘을 16강에서 이겼죠. 그렇죠. 디에고 시메오네의 아틀레티크를 8강에서 넘었어요. 그러니까 수비 조직에 정평이 나 있는 두 감독을 나겔스만 감독이 자신의 지략으로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천재 감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확실히 상대의 약점을 분석하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에 맞춤형 전술을 기용하는 데는 진짜 천부적인 재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아틀레티코전에서 아까 언급한 대로 이제 좌우 측면을 활용한 공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자비처를 계속 뒤로 돌아다니게 했어요. 그러니까 앙헬리뇨랑 지금 오른쪽 이렇게 공격 들어갈 때 계속 이쪽을 중심으로 돌아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마무리였어요. 그러니까 공격 전개 과정에 비해서 마무리가 안 된 게 베르너의 공백이 확실히 커요. 베르너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워낙 스피드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좌우를 돌면서 그러면서 가운데서도 마무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는데 폴세는 이 수비도 잘하고 기여도가 높기는 하지만 마무리 능력 그리고 파괴력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선수라서 이 부분이 아마 이 파리 생제르맹을 만나는 라이프치히의 최대 고민이 아닐까 좀 싶고요. 확실히 전력은 파리 생제르맹이 앞서잖아요. 그렇죠. 네. 이날은 또 부상에서 돌아온 음바페가 선발 라인업에 가야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 아탈란타전에서도 뭐 부상이 크다고 했는데 딱 들어가는데 웬걸 여전히 빨라. 예, 음바페가 파리 공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제목이었고요. 저는 좀 수비는 파리 생제르맹이 굉장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치아고 시우바가 이 경기를 뭐 기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케일러 나바스 부상이 좀 어느 정도인지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렵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네. 일단 두 선수가 빠질 경우 이제 파리는 전체적으로 수비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경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 아탈란타전에서도 상대가 일리치치 같은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좀 마무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운도 좀 다른 부분이 사실 좀 있었거든요. 네. 가뜩이나 이제 파리라는 팀이 이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한
강박 같은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 수비까지 흔들리면 팀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경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공격에서도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두 선수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저는 좀 이날 경기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바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아니 나바스가 굉장히 네. 저평가된 골키퍼 중에 하나라고 봐요. 맞습니다. 네. 그 레알 마드리드 3연패 할 때 그 골키퍼잖아요. 그리고 아탈란타전에서 또 엄청 침착하더라고요. 아니 결정적인 거 많이 막아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나바스 백업이 좀 괜찮으면 걱정이 없는데 리코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안 나오면 맞아요. 그 차이가 큽니다. 맞습니다. 경험 차이가 네, 네. 좀 불안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를 좀 꼽아주시죠. 저는 앞서 지금 언급했던 두 선수입니다. 라이프치히 우파메카노가 될 거고요. 파리 생제르맹 네이마르. 뭐 라이프치히는 추가적으로 하면은 뭐 케빈 캄플 정도도 해야 되고요. 자, 4강의 핵심이 됐던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서도 키를 쥐고 있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나겔스맨이 앞서 언급드린 3백과 4백을 혼용하면서 공격 빌드업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이유가 우파메카노의 존재 때문이에요. 이 선수가 과연 지난 아틀레티코전처럼 경기를 한다? 그렇다면은 라이프치히도 한번 기대할 만한 게 이 선수가 앞선에서 상대 공격을 끊어줘요. 이 콘스타만이 뒤쪽에서 커버 플레이 들어갔는데 사실 발 빠른 선수들한테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어서 주앙 펠리스한테도 페널티킥을 내줬잖아요. 네. 우파메카노가 앞쪽에서 얼마나 많이 끊어줄 수 있느냐가 결국 핵심인데 네이마르와 은바페는 속도하면 둘째 가람 서러운 선수, 드리블 돌파하면 그렇죠. 둘째 가람 서러운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이 드리블 속도를 붙이기 전에 막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파메카노가 얼마나 잘해야 되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를 뚫어야 되는 것은 결국 네이마르잖아요. 팔이 아무리 좋은 선수 많다고 해도 결국 차이를 만들어주는 거 네이마르거든요. 지난 경기 보니까 진짜 이번 챔스 벼르듯이 막 불을 켜고 하더라고. 진짜 드리블 돌파하는 거 보면 정말 예술인데 마무리 아쉽긴 했지만 과정 좋았거든요. 네이마르가 흔들어줘야 다른 자리에서 기회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마르가 결국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측 어떻게 보시는지. 파리 생제르맹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바페까지 가세야 하니까 네. 저는 라이프치히가 좋기는 하지만 네. 저는 수비는 100%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공격이 좋은 파리 생제르맹 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90분 내에 승부 안 날 것 같아요. 오. 네, 왜냐하면 지난 라이프치히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 같은데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레알 탈락했죠, 유베 탈락했죠, 맨시티 탈락했죠. 마음은 이미 결승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상대는 뭐 바이에른 미넨이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라이프치히가 아틀란타보다는 조금 더 그렇죠. 단단한 팀입니다. 네. 네, 수비에 좀 숫자를 더 많이 주는 팀이다 보니까 파리도 굉장히 좀 고전할 수밖에 없다. 연장전 가서야 파리가 꾸역꾸역 올라갈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네. 20일 오후 4시 펼쳐지는 리옹과 바이에른의 경기입니다. 8강전 리뷰해보죠. 일단 바이에른은 싫다는데 엄마 나 머리 묶기 싫어. 바르셀로나 이렇게 머리 잡고 가르마를 이렇게 탔어요. 2대8 가르마를. 네, 8대2 대승을 따냈는데 뭐 바르셀로나가 80점하면 패한 게 뭐 74년 만이라고 하니까 예, 뭐 역사적인 대승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네. 보고 있는데도 네. 재밌긴 재밌는데 네. 막 마음이 좀 괜히 그렇더라고요. 네. 잔인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진짜로. 적당히 해. 예. 많이 묻다 이거예요. 딱. 네. 근데 독일인 뭐 성향도 그런 게 있잖아요. 좀 냉정하고 좀 계산적. 그런 게 없어요. 무자비해. 특히 쿠티뉴는 눈치 없이 돌아와서 두 골을 넣었잖아요. 마지막 7번째 골, 8번째 골, 그리고 6번째 골도 어시스트하고. 맞아요. 비록 뭐 세레머니 안 하면서 좀 리스펙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쿠티뉴의 활약을 보면서 더 마음 아팠던 그런 바르셀로나가 되겠고 뭐 어쨌든 지금은 뭐 바이에른 미넨 얘기해야 되니까 득점자를 보면 뭐 레반도프스키, 뭐 나브리, 쿠티뉴, 밀러 이런 1, 2선 자원들이 다 득점을 했어요. 다들. 예, 그리고 양 측면에 알폰소 데이비스가 굉장한 그 오버래핑을 보여주면서 분명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공격수가 한 명 더 있는 느낌이 들었고 이 팀이 얼마나 현대 축구에 맞는지를 보여준 게 네. 알폰소 데이비스가 측면을 뚫고 골을 넣은 사람이 킴밍이었어요. 네, 그 좌우 풀백이 골을 만들고 골을 넣었어. 그게 조기 축구에서나 보는 거잖아요. 가장 잘하는 사람을 거기 딱 태워놓고 그냥 다 해라,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해라. 그런 느낌이었고 뭐 현대 축구 말씀하셨는데 뭐 전방 압박, 공격 전술 변칙, 뭐 골키퍼부터 시작되는 빌드업, 뭐또 다재다능한 원톱 공격수 뭐 다 있어요. 바이에른은. 네. 시즌 초반에 그렇게 버벅거렸던 바이에른이 맞냐 싶을 정도로 네, 그렇죠. 지금 바이에른은 정말 역대급 팀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반면에 리옹은 맨시티를 3대1로 격파하는 대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경기 양상은 뭐 3대7 정도로 좀 불리하게 흘러갔지만 더 낮은 점유율로도 더 적은 슈팅으로도 두 골 차로 맨시티를 꺾으면서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8강 딱이라는 그런 불명예한 선물을 아니 이 경기를 왜 3백을 썼을까요? 과르디올라는? 난 이해가 안 가.
뭐 페르난지도 써야 되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옹이 챔스 준결승에 올라간 건 2010년 이후로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경기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리옹은 임자를 제대로 만났다. 그러니까요. 네, 리옹은 보시면 16강에서 유벤투스, 8강에서 맨시티 넘었어요. 와, 우리 세계 최고의 팀들을 연달아 넘어서 우리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할 것 같은데 일단 두 팀 모두 굉장한 팀이죠. 기록을 찾아보니까 뭐 맨시티와의 몸값이 3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거의. 그 정도의 팀을 넘었으니까 뭔가 자이언트 킬링 한 번 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미네는 자이언트 중에서도 거의 가장 거대한 거인, 거의 진격의 거인. 넘사죠. 너무 커서 보이지가 않아요. 콧구멍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인이고 올 시즌 보시면 챔피언스 리그에서 9전 전승을 기록 중이고요. 경기당 4.33 득점, 0.89 실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벤투스보다 더 단단하고 맨시티보다 더 파괴적이에요. 두 팀의 장점을 다 모아놓은 팀 그 플러스 알파가 바로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지금 14골을 기록 중인데 리옹 팀 득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거의 주니오가 지금 K리그 뭐 인천가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고 축구도사들이 많아요 일단. 바이에른 전 포지션이 축구도사지 뭐. 네. 어린 선수도 축구도사처럼 플레이를 하는데 이 선수들이 또 열심히 뛰어. 그러니까. 도사면은 뭐 구름 위에서 이렇게 조금 뭐 노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뛰니까 이게 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니 다 끝난 첼시전도 사실 아니 대충 뛰어도 되는데 그냥 무자비하게 정말. 그리고 근데 뭐 바이에른 입장에서도 이제 바이에른은 16강에서 첼시 그리고 8강에서 바르셀로나를 꺾었잖아요. 만만치 않은 팀들을 꺾었다는 게 좀 포인트가 되겠지만 앞선 두 팀과 리옹은 또 결이 좀 달라요. 그렇죠, 맞아요. 예, 뭐 이 리옹 같은 경우에는 좀 강호들을 좀 물어뜯는 축구를 굉장히 잘하기로 좀 정평이 나 있어요. 그리고 또 리옹 가르샤 감독이 맨시티 꺾은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의 핵심 인물이 이탈리아 출신 피지컬 코치인 파울로 롱고니다. 예, 체력적으로 준비가 잘 된 덕에 유벤투스랑 맨시티를 연달아 꺾을 수 있었다는 건데 제 기록을 찾아보니까 8강전에서 맨시티보다 팀 활동 거리가 91km가 더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자신들의 올 시즌 평균 활동 거리보다 더 높았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리그 앙이 좀 조기 종료됐잖아요. 그래서 거의 3달 가까이 쉬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도 체력이 거의 그 절정의 시기에 있던 그런 그 팀 상태까지 올라왔다는 것.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게 사람들이 쉬면은 체력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렇게 오래 쉬면 오히려 체력적으로 굉장히 훨씬 큽니다. 그 경기 체력도 있지만 시즌 체력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등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롱고니 그 코치의 좀 그 공헌인 것 같고 아무래도 뭐 공간 연구자로 불리는 뭐 밀러가 있고 뭐 레반도프스키가 있지만 리옹의 단단한 3백을 상대로는 조금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가르마 대첩은 아마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키플레이어 꼽아주시죠. 일단 바이에른에서는 당연히 레반도프스키죠. 14골 넣었고요. 토트넘, 첼시, 바르셀로나 상대한 모든 팀들을 상대로 득점을 했습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는 이제 떼놓은 당상인 것 같고 앞으로 4골만 더 넣으면 호날두가 보유한 단일 시즌 챔스 최다골을 넘는다 그래요. 근데 만약 결승에 진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2경기가 남았잖아요. 그럼 2경기에 4골 뭐 웬만한 선수들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레반도프스키라면 왠지 할 것 같다. 챔스 최다골 기록도 세울 것 같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골만 넣냐 그게 아니거든요. 참 이렇게 골을 많이 넣는데 심지어 이타적이야. 이타적이에요. 도움도 팀 내에서 가장 많은 5개입니다. 도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동 1위. 반면에 리옹은 딱히 전면에 내실 손 한 명을 꼽기가 좀 어려워요. 데파이가 있긴 하지만 데파이가 지난 그 맨시티전 보니까 거의 보이지가 않았어요. 아예 안 보여요. 왜냐면 장기 부상이 아무래도 여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벤투스전에서도 득점을 하긴 했지만 페널티였고 이 경기에서 보니까 데파이가 아무래도 좀 활약하기 좀 어려운 그런 그 상대를 만난 것 같고 차라리 저는 리옹의 키플레이어를 그냥 팀으로 아예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으로 포지션을 봤을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포지션은 사실상 없다고 봐요. 중앙 미드필더 호세 마우아르 정도가 뭔가 좀 비벼볼 만하다. 티아고 알칸타랑 비교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포지션은 모두 다 미넨이 좀 앞서거든요. 그래서 유벤투스전이랑 맨시티전에서 보여줬던 뭐 사무엘 시스템의 유기적인 그런 전환과 그리고 뭐 골키퍼 로페스의 뭐 미친 활약 이런 게 있어야지만 뭔가 이변을 일으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로페즈 한번 보고 싶어요. 지난해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선수 얼마나 잘해주느라 역시 3백 전문 센터백이 없이 그냥 풀백들을 내려온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공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데 과연 이 바이에른 상대로도 얼마나 통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파리 생제르맹은 결승전을 바라보고 있다고 벌써 마흔 결승에 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이에른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왠지 이 경기까지 우리 한번 8대2 한번 더 하자. 산왕. 네, 산왕. 산왕이죠 지금. 네, 자비를 느끼지 않아. 네, 그리고 경기 집중력, 멘탈 이런 거 봤을 때 거의 우주급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약간 좀 걸리는 게 8강전에서 알라바 보아탕 쪽에서 좀 실수가 좀 나왔어요. 예, 그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리옹 공격력 정도라면은 그게 뭐 두세 골 정도는 허용하지 않을 것 같다. 한 골을 먹더라도 그 미넨이 세네 골 넣을 수 있는 그런 경기, 무난한 승리를 점치겠습니다. 저도 바이른 알라바 보아텍 라인이 불안했던 게 이번 경기는 완벽하지 않을까. 사실 네. 상대가 또 메시 수아레즈였잖아요. 그러네. 예. 예, 이번 경기는 뭐 리옹이 그 정도 급은 아니니까. 저는 네. 지금 바이른은 과연 막을 수 있는 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단판이라는 게 걸립니다. 만약에 홈앤드 어웨이였으면 무조건 바이른인데 네. 단판이라 그래도 변수가 있지. 100%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바이른이 전력적으로나 분위기적으로 완벽하다는 팀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저희 예측으로 보면 파리랑 미넨이 결승에서 맞붙는데 결승 어떻게 보시나요? 우승은? 아니 지금 무조건 바이른이지 뭐. 무조건 또 결승전 프리뷰 한번 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네. 바이른 진짜 대단합니다. 네. 이변이 없을 것 같은 트래블 각이네요. 그러면. 트래블 각이죠. 네. 그죠? 예.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유럽 챔피언스리그 4강전 프리뷰 해봤습니다. 네. 저 네 팀 이번에 어떤 드라마를 만들지 기대가 됩니다. 잠은 다 잤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꼭 그 라이브로 집관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